저는 북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달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남한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조사관이 손바닥만 한 검은 기계를 제 앞에 밀었어요. 이걸 직접 보십시오. 화면이 켜졌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 위성사진으로 나왔어요. 제가 국가대표 선서식을 했던 바로 그 광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넘어갔어요. 핵시험 장면이 CNN에 나왔습니다. BBC에도 NHK에도 전 세계 방송에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20살부터 국가를 위해 바친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우린 다 속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리철민입니다. 함경도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북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였다가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처 작은 체육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허리가 망가진 전직 탄광 노동자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 이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셨어요. 집 안에서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걸어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장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밀가루와 마른 생선을 팔았어요. 밤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옥수수밥에 소금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파서 저는 운동장 안쪽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흙냄새가 퍼지면 적어도 뭔가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달리기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반에서 1등,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겨울에도 고무신 바람으로 눈밭을 달렸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뛰었어요. 뛰고 있으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배속이 덜 아팠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칠판 옆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 아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체육학교에 가면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양체육학교 선발 시험이 다음 달에 있어. 내 달리기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거기 가면 하루 3끼 밥이 나온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에서 불러서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눈에 띄지 마라. 잘못하면 온 집안이 찍힌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굶어 죽으니 뭐라도 붙들어야지. 가거라. 체육학교 선발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운동장에 섰어요. 옆 아이들은 모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제 고무신은 뒤꿈치가 해져서 발이 거의 드러나 있었어요.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중간쯤 왔을 때 고무신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맨발로 운동장을 박차며 달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거렸어요. 누군가 제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새하얀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깨끗한 운동화였습니다. 시험관이 말했어요. 합격이다. 이거 신고 평양 올라가라. 저는 그 운동화를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합격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도 국가에서 데려가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 눈물 속에는 자랑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평양에 올라온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막사 같은 기숙사에 배정됐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네모반 듯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도 벽마다 붉은 구호가 붙어 있었어요. 담당 지도원이 저희 같은 신입생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지도원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너희는 국가의 재산이다.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허락 없이 움직이면 그 즉시 끌려간다. 첫날 저녁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옅은 고깃국에 하얀 쌀밥이 나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밥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그 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루 3번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사상학습이 이어졌습니다. 수령님 업적을 외워야 했어요. 자비판을 써야 했습니다. 훈련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코치가 소리를 질렀어요. 동무는 당에서 내려주신 은덕을 모르고 사는 놈이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저렇게 찍히지 말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같은 방 아이 하나가 징징거리며 울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지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오는 건 쉬어도 나가는 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달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운동장을 돌았어요. 여기서라도 살아남아야 저희 집안이 산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제 몸은 조국에 저당 잡혔어요. 하지만 최소한 가족은 굶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청소년 대표를 거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자 축구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지서를 받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뚫어져라 보면서 속으로 물었어요. 이게 과연 내 성공인가? 아니면 내가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통지서를 받은 건가? 국가대표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붉은 구호가 벽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인민군식 경례를 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긴 운동선수 훈련소가 아니라 군대 같은 곳이구나. 저희는 유니폼보다 먼저 충성 맹세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지도원이 저희를 강당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수령님을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문장을 수십 번 따라 외쳤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외쳤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제 말 같지 않았습니다. 첫 A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3대 0으로 졌어요. 제가 골대 바로 앞에서 놓친 찬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어요. 제 실수 때문에 팀이 졌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의에서 체육상이 말했어요. 어제 경기는 우리 조국의 기계를 전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승리였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졌는데 승리라고요? 옆에 앉은 명호를 쳐다봤어요. 명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체육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의 반동 언론들이 우리를 시기에 점수로만 승패를 가른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수령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뛰었느냐다. 경기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떤 전술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충성과 기계에 관한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승리의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훈련 중이었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고 그라운드에 쓰러졌어요. 저희는 모두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코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들것 가져와라. 예비 선수 많다. 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의에서 그 선수의 이름은 완전히 삭제됐어요.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무도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무릎을 만졌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 뛰는 한 마리 말에 불과하구나. 다치면 도살장으로 끌려갈 뿐이겠지. 대표팀 숙소 안쪽에는 항상 보위부 지도원 방이 있었습니다. 문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밤이면 저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불려 들어가면 최소 2시간은 나오지 못했어요. 나올 때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보위부 지도원이 물었어요. 어제 라커룸에서 남조선 이야기했던 동무 누구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닌데도 걸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훈련보다 더 긴 시간을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에 썼습니다. 매주 자아비판서를 써야 했어요. 저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경기 중에 수령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 명호 형이 제 침대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야, 축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서에 잘 안 찍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긴
축구를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에 욕먹을까봐 더 떨렸어요. 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찬 공이 골대를 벗어나면 먼저 코치의 얼굴을 봤어요. 보위부 지도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이 수첩에 뭔가 적고 있으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편지가 오면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너라도 잘 돼서 이 집안을 살려보라.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몸만 성하게 돌아다니면 된다.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 수 없는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경기에서 이겨도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지고도 꾸짖음을 받지 않았어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도가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뛰는 이 그라운드는 정말 축구장이 맞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건가?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차는 공은 공이 아니라 제 인생 같았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굴러가야 하는 공.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공. 저는 그 공을 쫓아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에 매달려 끌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가대표였어요. 여전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마치 얇은 유리에 금이 가듯이 제 마음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 원정이 잡혔을 때 저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이었어요. 보위부 간부가 저희를 회의실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썩어빠진 풍조에 눈 돌리면 너도 내 집안도 끝이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외에 나간다는 게 기회가 아니라 시험 같았습니다. 저희는 여권도 직접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가방, 돈, 모든 서류는 지도원이 한꺼번에 들고 다녔어요. 저희는 그저 대형 집단 이동 물건처럼 줄 서서 따라다녔습니다. 공항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둘씩 짝을 지어가야 했어요. 서로를 감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낯설었어요. 유리창 하나에 가로막혀 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얼굴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버스로 숙소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잔디가 잘 깎인 공원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배운 건 자본주의는 망해가고 있다는 건데 저게 망해가는 나라 맞나? 호텔에 도착하자 지도원이 저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허락 없이 방을 나가면 그 즉시 월북 미수 반역자로 취급한다. 남조선 사람, 외국인과 어떤 대화도 금지다. 저희는 2명씩 방을 배정받았어요. 제 룸메이트는 명호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명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입 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도청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와 명호, 그리고 진국이 조용히 명호 방에 모였어요. 저희는 커튼 사이를 조금 열고 도시 야경을 훔쳐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명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망해가는 자본주의냐? 진국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옆방에 지도원 있어. 저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창밖을 향했습니다. 다음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찼어요. 다양한 국기와 응원 도구가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 전에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자. 하지만 관중들의 눈에 저희는 그저 한 팀 선수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저희의 구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북에서는 항상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평가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서로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가 본 것은 다르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에게 숨긴 게 있다면,
처음으로 체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 의심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귀국했습니다. 보위부는 저희를 별도로 불렀어요. 해외에 나갔다 온 동무들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저희는 더 자주 자합의판을 써야 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질문했어요. 해외에서 부르주아 향락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적어보라.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썩어빠진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령님의 품이 가장 따뜻합니다. 하지만 종이를 접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글씨는 거짓이었지만 떨린 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본 것과 제가 쓴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간극이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명호가 제 침대로 조용히 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야, 너도 느꼈지? 우리가 배운 것 반은 거짓말인 것 같지 않냐?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전과 똑같이 경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공을 차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공이 아니라 세계 지도가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 세계는 정말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코치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중해, 정신 어디 팔았어?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기숙사 복도 끝에 섰어요.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몇 개 없는 어두운 도시였어요. 저는 며칠 전 봤던 외국 도시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한 문장이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아니면 여기서 늙어 죽는다.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제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겠다. 나가겠다. 꼭 나가겠다. 두 번째, 해외 원정이 잡혔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다른 선수들은 좋아했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못 나가면 평생 못 나간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저를 깨웠어요. 훈련 중에도 그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공을 차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샤워 시간이었어요. 저는 명호와 진국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샤워실 B편으로 가자고. 그곳은 물소리와 소음이 큰 곳이었어요. 대화가 새어나가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저희는 구석에 모였어요. 물소리가 저희 목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을 피하며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는 북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겠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요란했어요. 명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국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제 말이 너무 큰 실수였나 싶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명호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 생각했다. 명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늙어 죽으면 우리 자식들도 똑같은 삶일 거다.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진국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언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날부터 저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샤워실에서 만났어요. 불과 5분, 10분씩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 중 이탈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경기장은 지도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를 감시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따라왔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공항에서 도망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진국이 말했어요. 공항은 CCTV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여권이 우리 손에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권을 직접 쥐지 못했어요. 모든 서류는 지도원이 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소 밤 시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도원들이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는 새벽 시간. 그때가 감시가 가장 허술했어요. 진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통 밤 11시쯤 술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 1시쯤 방으로 들어간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할 거다.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히고 샤워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샤워장 벽에 길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사라지면 저 사람이 다시 보이부 조사를 받겠지. 집안이 완전히 찍히겠지. 물이 제 몸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저희는 집에 하루 휴가를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가끔 이런 휴가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어요. 함경도로 가는 길은 멀고 또 멀었습니다. 기차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길을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산, 들판, 마을들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떠나면 이 모든 것과 영영 이별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어요.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닦으며 달려오셨어요. 철민아, 왔구나. 언제 왔어?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등에는 거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느라 생긴 상처였어요. 제가 떠난 사이 어머니는 더 늙었습니다.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셨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바이, 일어나지 마시오. 그냥 계시오. 아버지의 허리는 더욱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했어요. 일어나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탄광에서 평생 일하셨던 그 손이었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그 말씀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어머니를 도우려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온 날인데 엄마가 해야지.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놀랍게도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렵게 구해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북에서 닭은 귀한 것이었어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닭을 삶아 상에 내놓으셨어요. 제 접시에 다 떠주셨습니다. 철민아, 많이 먹어라. 평양에서 고생 많다며.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닭을 사려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장마당에서 며칠을 더 일하셨을까? 그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안 드시는데 그날은 드셨어요. 잔을 비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몸이 안 되지만 내가 국가대표 된 게 내 마지막 자랑이다. 그 말씀에 제 속이 찢어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놓고 물을 수 없었어요. 나 남조선 가면 어떻겠소라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어요. 아바이, 만약 내가 멀리 가게 되면 나를 미워하지 마시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다가 한마디 던지셨어요. 살아서만 있어라. 죽지만 마라. 그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허락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는 아셨던 걸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감히 다시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접시에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닭고기를 더 올려주셨어요. 철민아, 잘 먹고 어디 가서든 몸만 상하지 마라. 어디에 있든 사람만 있으면 된다. 어디 가서든 어디에 있든. 그 말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도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여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15살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오빠 국가대표래. 여동생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진 뒤에도 이 애가 성실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벌받지 않기를. 이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마루로 나왔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골목을 혼자 걸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봤던 별, 해외에서도 봤던 별이었어요.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땅만 달랐어요. 저는 골목 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도망치는 건 비겁한 짓일까? 아니면 언젠가 가족에게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 이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비겁하다고 소리쳤어요. 가족을 버리는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속삭였어요. 여기 남으면 모두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다 써버리면 우리 집안은 영원히 이 땅에 묶인다. 누군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내가 끊겠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동생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저는 구석에 있던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체육학교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사주신 손수건도 넣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가벼워야 했습니다. 들키면 빨리 뛰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옥수수죽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마당에 서 계셨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제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살아서만 버텨보겠다. 언젠가 이 땅이 바뀌면 그때 다시 만나자.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멀고 또 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결심을 한 뒤라 그런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나무, 산, 하늘, 마을들이 전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명호와 진국을 만났어요. 저희는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셋 다 같은 결심을 하고 왔다는 것을 눈빛만으로 확인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계획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숙소 구조를 외웠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외웠어요. 지도원 방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복도 길이를 계산했어요.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동남아 국제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비행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이 조국을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회 초반 며칠 동안 저희는 일부러 너무 튀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훈련도 평소처럼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술잔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도원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명호는 지도원 앞에서 충성 맹세까지 크게 외쳤습니다. 저도 자아 비판서를 성실하게 썼어요. 예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어요. 지도원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지도원들은 취기가 올랐어요. 자정이 넘자 한 명씩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정한 탈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지도원들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고 호텔 복도 경비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 누운 명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깨어 있다는 걸 서로 알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이었어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명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속에는 여분 속옷, 약간의 현금,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두고 가기로 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진국이 저희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문 너머에 지도원이 서 있으면 어쩌지. 발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비상구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북으로 못 돌아간다.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명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다.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5층을 내려갔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1층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후텁지근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텔 뒤편 좁은 골목이었어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큰 길을 피해 어두운 골목만 골라 걸었습니다. 지도 없이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걸었어요. 가로등 아래만 서면 누군가 저희를 알아보고 호텔로 신고할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희는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밝아지면 사람들 눈에 띌 거였어요. 빨리 어디든 숨어야 했습니다.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현지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저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신고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데려가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왔어요. 남자가 저희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요. 저희는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교회 앞이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외국인이 저희를 맞았어요. 키가 큰 백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돼 보였어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여기 목사입니다. 다니엘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물을 건네줬어요. 저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니엘은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에서 왔다는 것,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 한국 대사관을 찾고 싶다는 것. 저희는 조급하게 설명했어요. 다니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말했어요. 당신들을 돕는 건 여기 있는 모두에게 큰 위험입니다. 이 나라 정부도 북한 대사관도 당신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절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만 지하실에서 숨어 있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엄 공간이었어요.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숨죽이며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지하실에서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끔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희는 그걸 먹으며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내려왔어요. 오늘 밤 이동합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하실에서 나왔어요. 낡은 승합차가 교회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라는 사람이 저희를 태웠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어요. 좁은 승합차 안에서 저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요. 저 화물 트럭 보이죠? 짐칸 속에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화물 트럭이 서 있었어요. 짐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쌀자루와 비료 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 틈 사이에 숨으세요. 검문소 지날 때까지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저희는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쌀자루와 비료 포대 사이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 넣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어요. 비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공기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소였습니다. 군인들이 트럭을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들릴 것 같았어요. 명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손이었어요. 문이 열리면 바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살았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더 멈췄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짐칸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으러 온 거였어요. 다니엘이 멀리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 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명호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말투였어요.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희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소리가 제 과거와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북에서 꾸민 함정은 아닌가. 평생을 속고 살아온 터라 쉽게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희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밥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결국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저희는 대기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한국으로 갑니다.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끝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남조선으로 가고 있는 건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창문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불빛과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시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설명은 없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철문과 경비 인력이 보였습니다. 순간 보위부 구치소가 떠올라 속이 서늘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괜찮다. 여기는 북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없었어요. 북의 구치소와는 달랐습니다. 다음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방에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에서 조사받을 때는 반말과 욕설이 기본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철민입니다. 조사관이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계속 물었습니다. 나이는요?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세세했습니다. 군 복무 여부, 소속팀, 해외 원정 기록까지 물었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욕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폭력도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북에서라면 벌써 뺨을 몇 대 맞았을 시간이었거든요. 첫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만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어디서 뭘 했는지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깊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군부와의 관계를 본 적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된 소문을 들은 적 있습니까? 특구팀 주변에 군인 출신 간부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충성 경기를 위해 군부 고위 인사들이 자주 경기장에 왔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더 말해라는 고함이 나왔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오늘은 이만하고 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작은 기계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철민 씨, 이제는 본인이 직접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가 뭔지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조사관이 화면을 몇 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뭔가 나타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 라디오로만 듣던 외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양 위성 사진이 보였어요. 북의 핵실험 관련 국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전 세계 수십 개 방송사에서 동시에 같은 그림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어요. 조사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평양거리 위성사진이 나왔어요. 김일성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그 거리였어요. 제가 훈련했던 그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남조선 놈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건가.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이미 다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또 화면을 넘겼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남한과 북한의 비교였습니다. 숫자가 너무 차이 났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배웠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체육학교에서 외웠던 구호들, 국가대표로 뛰었던 경기들, 충성 맹세문, 자아비판서,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필름이 재생되다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족 얼굴보다 먼저 국가대표 유니폼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었던 그 유니폼, 그걸 위해 제 청춘을 바쳤던 그 유니폼. 나는 이 유니폼을 믿고 이 깃발을 믿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게 전부 눈 가리고 아웅이었나?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한동안 알 수 없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 문장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린 다 속고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옆 탁자에 휴지 한 통을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조용히 나갔어요. 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침묵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내 삶은 뭐였나? 내가 바친 20년은 뭐였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조사관이 다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철민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북에서는 항상 저희가 잘못했다고 배웠어요. 모든 게 저희 탓이었습니다. 조사는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말했어요. 이제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원이 뭡니까?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합동신문센터를 떠났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높은 빌딩,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진짜 살아보는 거구나.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합동신문을 마친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들이 남조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보니 학교 같았습니다. 담장이 있긴 했지만 철조망은 없었어요.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어요. 무역 일을 하다가 중국을 거쳐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니까 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당에 탈북민들이 모였어요. 50명쯤 됐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도 다양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여기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사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헌법이란 단어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강사가 이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북에서 배운 건 모든 것이 수령으로부터 나온다였거든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준다고요? 북에서 법은 저희를 처벌하는 도구였어요.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금융교육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여는 법을 배웠어요. 체크카드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는 법도 배웠어요. 강사가 체크카드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그 카드를 손에 들고 계속 뒤집어 봤어요. 이 작은 플라스틱이 돈 대신 쓰인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모든 게 현금이었거든요. 아니, 현금도 제대로 없었어요. 장마당에서는 물물 교환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어요. 강사가 마우스 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위 커서가 따라 움직입니다.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화면 위 화살표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기했어요. 클릭을 해봤습니다. 창이 열렸어요. 그런데 실수로 잘못 눌러서 창이 닫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이거 부쉈다고 벌 받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열면 됩니다. 컴퓨터는 고장 나지 않아요. 저는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어요. 이메일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온라인 쇼핑하는 법도 배웠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못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뒤처져 살아온 거구나. 억울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배울 수 없었을까?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성우 형이 말했어요. 철민아, 너 축구했다며? 여기 운동장 있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축구를 생각하면 북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충성맹세, 자아비판, 보위부 감시, 모든 게 싫었어요. 며칠 뒤 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철민 씨, 그래도 축구는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운동은 해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한 번만 나가보세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 저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운동장이었어요.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골대가 양쪽에 서 있었어요. 공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저는 그 공을 발로 멈췄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공을 차올렸어요. 공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 발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을 드리블했어요. 골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슛을 쐈어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뭔가가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운동장을 뛰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뛰어보자. 운동장의 선이북에서 받았던 구호 소리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수령님께 영광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신 제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며칠 뒤부터 저는 또래 탈북자들과 팀을 짰습니다. 공을 같이 찼어요. 어떤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마당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출신이었지만 똑같이 탈출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저희는 북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눈물 나야 할 이야기인데도 저희는 웃으면서 욕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야, 우리 진짜 많이 참고 살았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안 참아도 되잖아. 그 말에 저희는 다 같이 웃었어요.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여기는 세금도 내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법이 나를 때리지는 않는다. 이건 내가 아는 국가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에게 옷과 생활용품을 나눠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힘내.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희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교육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종이었어요. 대한민국 통일부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나원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정착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민아, 밖에서 잘 살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형님도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버스였어요. 창밖을 보니 하나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축구를 시작하자.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를 받아준 이 나라를 위해서 뛰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저는 임대 아파트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어요. 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우편함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리철민. 처음 내 이름으로 된 주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체육학교 학생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다. 한 사람의 주민이구나.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불안했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여러 직업 교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리, 건설, 운전, 컴퓨터. 선택지가 많았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유소년 축구 코치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코치 자격증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동심리, 스포츠 안전, 훈련, 프로그램 작성법. 북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북에서는 그냥 뛰라고만 했습니다. 왜 뛰는지, 어떻게 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역체육센터에 이력서를 냈어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면접 보러 가던 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맞았어요. 5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축구 경력이 좋네요.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북한 국가대표였습니다. 관장님이 잠시 멈칫했어요. 표정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말을 이었어요. 일단 한 달 수습기간 거쳐보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체육센터에 출근하던 날 혹시 누가 제 사투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입을 열기 전까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첫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15명쯤 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코치님,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누가 말했는지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북한 국가대표였다. 근데 지금은 너희 코치다. 아이들은 금세 신기함을 잊고 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그냥 코치님이라고 부르며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곳.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탈북자라는데 괜찮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또 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안전하게 뛰는 법, 패스하는 법, 팀워크가 뭔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학부모들 앞에서 인사 좀 하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이었고 어떤 눈빛은 경계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의 축구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한 뒤 오히려 어색함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코치님, 우리 애가 요즘 축구 너무 재밌어해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애도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팀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지역대회에서 입상도 했어요. 어느 학부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코치님이 오고 나서 애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끔 스마트폰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시찰했다는 뉴스, 미사일 발사 뉴스. 저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만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성실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얼굴이 나가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극적인 편집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여달라. 촬영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남한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도 위험한 사람으로도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조금 늦게 도착한 이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진행자가 물었어요. 북에 계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바이, 어마이,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북에서 봤던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도 이 작은 화면으로 진실을 직접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은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어요.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은 풍경이다. 다음 날도 저는 운동장에 섰습니다. 휘슬을 불렀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드리블 연습이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무리해서 다치지는 마라.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자신이 소모품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이 소모품이 되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즐기게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뛰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아이가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치님, 다음 주에도 훈련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매주 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났어요. 운동장에 떨어진 공들을 주웠습니다. 하나씩 가방에 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운동장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성실히 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저 리철민은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운동장에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공들을 정리했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이웃들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 리철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